발달 심리학 16번째 마지막 강의 결론의 장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발달 심리학 연구의 지속적인 주제 7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찬성과 육성, 능동적 아동, 연속성 대 비연속성, 변화 기제, 사회문화적 맥락, 개인차, 그리고 연구와 아동 복지가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동 발달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 7개의 주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쟁점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동안 배운 많은 세부사항을 통합된 틀로 조직함으로써 전반적인 기여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동 발달에 관해 무척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천성과 육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천성과 육성은 발달을 생성하기 위해 항상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동의 천성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아동이 세상에 나올 때 갖고 나온 생물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그 육성을 생각할 때는 부모나 돌보는 양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좀 더 복잡합니다. 육성이 출생 전의 발달에 영향을 주며 또한 천성이 초기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는 천성과 육성이 발달을 생성하기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좀 더 알아봅니다. 먼저 천성과 육성의 상호작용은 출생 전부터 시작됩니다. 기형물질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 요인에 대한 출생 전 노출은 광범하고 다양한 신체적 및 인지적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여부와 그 효과의 정도는 부분적으로 어머니 요인과 태아의 유전적 특성 및 다소 환경적 요인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무수한 상호작용에 의존합니다. 출생 전 기간 동안 천성과 육성 간의 상호작용은 태아 학습에서 명백히 나타납니다. 임신하는 동안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경험은 신생아로 하여금 다른 녀석의 목소리보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선호하도록 이끕니다. 태아들은 또한 임신기간 중에 어머니의 식사로부터 신호맛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 시에 존재하는 흔히 순전히 천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특성들조차도 태아의 경험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성과 육성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결론은 영아의 천성이 육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천성적으로 부모와 여타 돌보미의 적절한 육성을 끌어내는 많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요인은 아기들이 귀엽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기를 쳐다보고 아기와 상호작용을 즐깁니다. 울음, 옹알거림, 미소 등 아이들의 정서적 표현은 돌보는 이로 하여금 아기가 행복하고 안락하려면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게 합니다. 더불어 아기를 흥미로워하는 광경이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기에게 말을 해주고 학습에 필요한 자극을 제공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관계의 단순한 예로 세계 모든 곳에서 부모가 자기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준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아기들은 노래에서 안정을 찾고 리듬에 반응하여 몸을 흔들고 멜로디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또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발달에 대한 경험의 효과는 출생 전후 그 경험의 시기의 유기체의 상태에 크게 의존합니다. 기형 발생 물질의 노출 시기는 태내 발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의 풍진에 걸리면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를 유발할 수 있지만 임신 후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타이밍은 또한 출생 후 몇 달, 몇 년 후에 수많은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청각 발달을 예로 들면 8개월까지는 음소 변별이 가능하지만 12개월이 되면 영아들은 일상적으로 듣지 못하거나 모공에서 의미 없는 차이가 나는 유사한 소리들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언어 발달이 있어서도 7세 이전의 이민은 동아시아 아동의 외국어 능력은 언어면과 문법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7세, 11세의 이민 온 아동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늦게 이민 온 사람들은 영어 문법을 비슷한 수준까지 거의 숙달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조기 경험의 중요성은 정서적, 사회적 및 지적 발달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 이전에 입양한 아이들의 경우는 거의 일반 아이들처럼 발달이 회복되지만 24개월 이후에 입양한 아이들은 발달 회복이 매우 더딥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을 발달해서 경험의 타이밍은 결정적입니다. 정상적인 조기 경험은 나중의 성공적인 발달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천성과 육성에 관련된 또 다른 결론은 천성이 그 자체를 한꺼번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많은 특성은 아동기, 중기나 청소년 또는 성인기가 될 때까지 명백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명백한 예로 사춘기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덜 명백한 예로는 근시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아동들이 근시 성향을 갖게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대부분의 아동 후기나 청소년기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동기 동안에 이끼와 같이 가까이에서 하는 일을 많이 할수록 유전적 성향이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예로는 특정 유형의 뇌손상을 갖고 태어난 아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아동은 6세까지는 IQ 검사에서 다른 아동들과 마찬가지이다가 그 이후에는 상당히 뒤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조현병의 발달은 비슷한 경로를 따릅니다. 조현병은 임신 때 유전된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지만 조현병이 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 후기나 성인 초기까지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천성과 육성의 사고에 대한 놀랍고도 설득력인 증거는 후생 유전학 분야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유전자형은 출생 시 고정되었고 경험이 유전자 발현을 향상시키나 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과 같은 조기 압박적 환경은 특히 나중에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가족에서 자란 성인은 고소득 가정에서 자란 성인에 비해 몇십 년 후의 유전자 발현 양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더욱 현저한 것은 유전체에 대한 조기 환경 영향 일부는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성은 자신을 한꺼번에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성 자체가 육성의 결과로 변하기도 합니다. 모든 아동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아동의 천성은 육성과 복잡하게 상호작용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자존감 발달에 유전자가 중요하지만 다른 요인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는 자존감에 기여하는 특성인 매력, 운동자질, 학업 성공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족과 또래의 지지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기여하지만 가난과 비인기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사회적 가치의 영향력은 자기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아시아 아동과 청소년들의 경우 자존감 수준을 낮춥니다. 천성과 육성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모든 영역에서 발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아동은 자신의 발달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신체나 정신적으로 매우 능동적입니다. 태아의 발차기는 가장 명백한 예이며 엄마가 임신 중 읽어준 이야기에 더 잘 반응합니다. 영아는 출생 직후 자신의 흥미를 끄는 물체나 사건들에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영아와 나이 든 아동 행위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유발하며 그것은 다시 아동의 발달을 조성합니다. 여기서는 환경과의 신체 상호작용, 자신의 경험에 대한 능동적 해석, 그리고 행동의 자기조절, 다른 사람의 반응 유발 등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발달에 기여하는 4가지 방식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건 자기주도 활동입니다. 태내에서부터 청소년까지 아동의 자기주도 활동은 자기 스스로 발달에 기여합니다. 출생 전 태아의 능동성 여부는 정상적인 시체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태아는 강하게 호흡하고 양수를 삼켜 출생 후 소화체계가 적절히 기능하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탯줄을 잡아당기고 엄지를 빨며 발로 차고 공중제비를 도는 등 다양한 운동을 시도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영아는 응시 선호를 보입니다. 이는 주의를 안내하고 학습을 강화합니다. 또한 영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생애 첫 해 동안 크게 확장됩니다. 걸음마기 아동의 자기주도 활동은 언어와 같은 영역으로 확장되며 이는 의사소통, 정서의 표현 및 조절 같은 사회의 정서적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주도 활동의 효과는 자기 사회화나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친구와 또래 집단의 선택은 자신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경험의 능동적인 해석입니다. 아동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려 함으로써 자신의 발달에 기여합니다. 생후 첫 해의 영아도 물리적 세계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킵니다. 영아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사건보다 불가능한 사건을 더 오래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걸음마기와 취약전 아동의 거듭되는 왜 질문과 학령기 아동의 마술 탐구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열정의 설득적인 예입니다. 어린 아동은 또한 무생물, 생물, 사람들에 관련된 비공식적인 이론을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감각이 제공하는 자료를 넘어 기저의 원인을 추론합니다. 아동은 동물 내부에는 성장, 임신, 질병 등 원인 되는 무언가가 있다고 추론합니다. 또한 무생물은 살아있는 것과는 다른 재료를 내부에 갖고 있다고 추론합니다. 나이 든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기 경험에 대한 해석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추론까지 확산됩니다. 즉, 경험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발달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학령기 아동은 어떤 과제에 실패하면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동이 자신의 발달에 기여하는 또 다른 방식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자신의 정서를 성공적으로 조절하는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더 인기 있고 사회적으로 더 유능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기의 자기 조절은 장기적인 발달 결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동의 조기 자기 조절 능력은 미래의 학업 및 성인기의 직업이나 경제적 성공에 강한 예측인자입니다. 청소년기의 아동은 자신의 행위를 선택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자신의 발달을 조절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자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연령대의 아동은 외모나 행동이 서로 다르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 상이한 반응 유도는 기질, 매력, 행동 등 개인의 초기 성향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초기 성향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집니다. 또한 아동의 특성과 행동은 부모와 교사는 물론 또래의 반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발달 심리학 연구의 세 번째 주제는 발달이 연속적이고 또한 비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발달이 연속적이라 믿는 사람과 비연속적으로 믿는 사람 간의 논쟁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각각 발달에 관해 일부 중요한 진실을 포착하고 있지만 둘 다 전체적인 진실은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은 개인차의 연속성 대 비연속성과 연령에 따른 표준 발달 과정의 연속성, 비연속성입니다. 개인차의 연속성, 비연속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차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개인차의 연속성은 아동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환경의 연속성을 함께 반영합니다. 심리적 속성이 많은 개인차는 발달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있으나 안정성 100%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능 발달의 경우 일부 안정성이 영향으로부터 존재하며 안정성의 크기는 연령과 더불어 증가합니다.
그러나 나이 든 아동이라도 IQ 점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편의성은 검사에 대한 민감성이나 특정 문항에 대한 지식의 임의 변동성을 반영할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적 성장의 차이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정서적, 성격 발달의 개인차 역시 어느 정도 연속성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지능 발달의 연속성보다 낮습니다. 5학년에서 인기 있는 아동은 주 1학년에서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줍음, 두려움 같은 기질적 측면은 아동 초기와 중기에 상당히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점이 무엇이건 간에 개인차 안정성은 관련된 환경 측면의 안정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용어한 발달 이론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몇 개의 분리된 단계로 나눕니다. 이런 단계적 접근법은 지속적인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계 이론은 거대하고 복잡한 발달 과정을 몇 개의 뚜렷한 시기로 나눠서 단순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시기 동안의 중요한 행동을 지목하고 발달 과정의 전반적인 일관성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계 이론은 세부 사항에서는 다르더라도 4개의 핵심 과정을 공유합니다. 1. 발달은 일련의 질적으로 구분되는 단계를 거쳐 진행한다. 2. 특정 단계에 있을 때 아동의 광범위한 생각과 행동은 그 단계의 특징적인 특성을 보인다. 3. 단계는 모든 아동에게서 동일한 순서로 나타난다. 4. 단계와 단계 간의 전환은 빠르게 발생한다. 입니다. 그러나 단계론 중심 과정이 항상 지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범위의 과제에 걸쳐 급작스러운 변화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발달 과정은 흔히 많은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통해 정서 조절하기나 친구 사귀기, 타인의 조망 수용하기, 사건 기억하기, 문제 해결하기 등의 능력에서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영역이 아닌 특별한 과제나 과정을 생각하면 많은 비연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발달이 연속적으로 보이느냐, 비연속적으로 보이느냐는 그 초점이 행동이 있느냐, 아니면 기저 과정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우 급격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행동들은 연속적인 기저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간이 고려될 때도 달라집니다. 예컨대 아동 키를 출생 후 매 6개월마다 측정하면 키 성장은 연속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매일 측정하면 비연속적입니다. 발달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도로형과 많이 비슷합니다. 어느 한 분석 수준에서 자기 개념의 발달은 연속적이어서 발달 과정을 통해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분석 수준에서는 이정표가 각 발달 시기를 특징화합니다. 일정한 역량이 언제 나타나는가에 대한 진술은 다소 임의적입니다. 이는 마치 지형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진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정표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상에서 대략 어디쯤에 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달 심리학 연구의 네 번째 주제는 발달적 변화의 기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 주제의 핵심 개념은 생물학적, 행동적 및 인지적 과정이 발달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피아제가 이론을 공식화한 후 발달 기제에 관해 많은 것들이 알려졌습니다. 진전된 생각의 일부는 생물학적 수준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다른 일부는 행동적 수준의 이해 또는 인지적 과정 수준의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기제들은 함께 작동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생물학적 변화 기제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부터 작동합니다. 정자와 난자는 각각 아기의 일생에 걸친 유전자형을 구성할 DNA 반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전자형은 발달의 객관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갖고 있지만 모든 상세한 것들은 유전자형과 환경 사이에 이어지는 상호작용에 의해 채워집니다. 임신 후 뇌가 형성되는 방식은 생물학적 수준에서의 변화의 복잡성을 예시해 줍니다. 뇌 발달의 첫 번째 핵심 과정은 신경 발생인데
임신 후 3, 4주가 되면 대략 분당 1만 개의 뇌세포가 생산됩니다. 약 100일 후 뇌는 자기가 가질 뉴런을 모두 갖게 됩니다. 뉴런이 형성되면서 세포 이동 과정은 많은 뉴런들을 원래 생산된 곳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할 곳으로 보냅니다. 뉴런이 정착 지점에 도달하면 분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원래의 세포체로부터 수상돌기와 축색돌기가 자라나게 됩니다. 후기 태아기에는 수초화 과정이 진행되어 축삭돌기에 전체 외막을 세워 뉴런들을 따라 전기신호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초는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까지 계속됩니다. 또 하나 과정인 시냅스 생성은 축삭돌기의 끝부분과 소상돌기의 시작부분 간의 시냅스를 형성하는 일로 이를 통해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전기신호를 전달합니다. 시냅스수는 태아기에서 아동기 초중기 사이에 급속히 증가합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의 끝 시기에는 주어진 영역의 시냅스수가 성인 뇌에서의 시냅스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과정이 시냅스수를 줄이게 됩니다. 큰 규모 가지치기는 서로 다른 뇌 영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합니다. 어떤 영역, 특히 전전두엽 피질에서의 가지치기 과정은 청소년기에 발생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시냅스는 유지되지만 자주 사용되지 않는 시냅스는 제거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를 가지치게 하는 것은 정보 처리를 더욱 효율적이게 합니다. 뇌는 특별한 기능을 위해 특화된 많은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특화는 그 기능을 급속하고도 보편적인 발달을 가능하게 하며 관련된 정보 유형의 학습을 향상시킵니다. 그 기능의 일부는 감각 및 운동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 피질은 특별히 광경을 처리하는 데 능동적이고 청각 피질은 특별히 소리를 처리하는 데 능동적이며 운동 피질은 특별히 움직이는 데 능동적입니다. 뇌의 다른 영역은 어느 하나의 감각이나 운동체계에 특화되지 않은 기능들을 위해 특화되었습니다. 뇌의 낮은 쪽에 있는 번영계는 특히 정서를 산출하는 데 중요하며 전두엽 피질은 특히 실행 기능에 관여합니다. 또한 부정엽의 일부 영역은 특히 공간이나 시간 숫자를 처리하는 데 능동적입니다. 이 영역들은 모두 많은 다른 처리 유형에 관여하며 모든 처리 유형은 많은 뇌 영역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각 영역은 자기와 연합된 정보 유형을 처리하는 데 특히 능동적입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기제는 매우 특수한 변화 및 매우 일반적인 변화의 기제에 깔려 있습니다. 행동적 변화 기제는 발달에 기여하는 환경적 우발성에 대한 반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 기제는 태아기가 시작될 때부터 행동을 조성합니다. 친숙한 자극에 습관화된 역량은 태아가 자궁을 떠나기 전에 시작됩니다. 임신 후 30주가 되면 중추신경에는 충분히 습관화가 발생할 정도로 발달합니다. 어머니 배 옆의 벨이 울리면 태아의 처음 심박수는 느려지다가 벨이 반복적으로 울리면 원래 심박수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습관화는 또한 출생 후에도 계속됩니다. 심박수 유형뿐만 아니라 보는 유형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 얼굴 그림이 반복해서 제시되면 영화는 그것을 보는 시간을 줄이지만 다른 얼굴이 나타나면 새로운 관심을 보여줍니다. 습관화는 아기들이 어떤 경험을 학습했을 때 그들을 동기화시켜 새로운 자극을 찾도록 하며 그리하여 학습을 하도록 돕습니다. 세상에 나온 첫날부터 영아들은 또한 고전적 조건을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조교의 중성 자극이 무조건 자극의 바로 전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면 그 중성 자극은 무조건 자극에 유발되던 비슷한 반응을 유발합니다. 꼬마 엘버트의 회상을 보면 처음에는 해가 없던 쥐를 볼 때마다 놀랍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되면서 엘버트는 흰 쥐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영아가 흰쥐뿐만 아니라 흰옷을 입은 사람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영아기의 또 하나의 핵심 학습 능력인 일반화를 예시합니다. 비록 영아 학습이 나이 든 아동의 학습보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결코 문자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아들은 적어도 과거의 경험과는 다른 약간의 새로운 상황에 대해 과거 경험의 교훈을 일반화합니다.
나이든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영아들 또한 도구적 조건 형성을 통해 학습합니다. 보상받는 행동들은 더 자주 나타나고 보상받지 못하는 행동은 덜 자주 나타납니다. 아주 어린 영아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아주 늦게 동기화됩니다. 2개월 된 영아는 어느 한 아동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한다는 걸 학습하면서 즐거운 관심을 표현하다가 학습한 반응이 더 이상 예상했던 결과를 산출하지 않으면 울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영아들로 하여금 빠르게 정보를 획득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제는 통계적 학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아들은 어떤 하나의 광경이나 소리가 다른 하나를 따라오는 가능성을 빠르게 학습합니다. 단어들 사이의 소리나 어떤 일상의 활동 같은 많은 사건들이 예측 가능한 순서로 발생하기 때문에 통계적 학습은 영아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예측하고 스스로 비슷한 계열의 행동을 내놓도록 도와줍니다. 통계적 학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합리적 학습입니다. 이것은 학습자의 이전 신념 및 편견과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아가 한 성인이 상자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을 꺼내는데 보기에 무작위로 꺼낸 공의 색깔의 비율이 상자에 있는 전체 공의 색깔 비율과 크게 다를 때 영아가 그걸 보는 시간의 길이는 영아가 놀랐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습관화, 고전적 조건 형성, 일반화, 도구적 학습, 통계적 학습, 그리고 합리적 학습은 모두 영아로 하여금 태어나는 첫날부터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도록 합니다. 아동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관찰 및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주 많은 것을 학습합니다. 이 사회학습은 그것이 특수한 학습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다른 동물들, 심지어 침팬지나 원숭이 같은 영장류들과 비교할 때 사람들의 삶 어디에서든 사회학습이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을 학습하는 데 어떤 동물보다도 훨씬 더 숙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주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사회학습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것은 모방, 사회적 참조, 언어적 설득, 유도된 참여, 사회적 발판화 등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알 수 있는 형태의 사회학습은 모방입니다. 처음에 모방은 영아가 때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예를 들면 혀 내밀기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6개월 정도가 되면 영아는 자발적으로는 결코 하지 않던 새로운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15개월이 되면 걸음마기 아동은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기억해 적어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방은 원숭이가 보고 따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나이 든 아동은 모델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모델이 하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하려고 하던 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습은 지식 획득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낯선 이가 방에 들어오면 12개월 된 영아는 어머니를 보면서 안내를 요청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두려움을 보이면 영아는 어머니 가까이에 머물게 됩니다. 만일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면 영아는 낯선 이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합니다. 실험실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이 나이의 아기는 흔히 시각 절벽을 건너갑니다. 시각 절벽은 투명한 평판 유리 바닥을 가파른 절벽처럼 생긴 모형 위에 덮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미소를 지을 때만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거의 건너가지 않습니다. 사회학습은 또한 아동의 기준과 가치를 조성합니다. 2세 때부터 걸음마기 아동들은 자기 부모의 가치와 기준을 대면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의 행실을 안내하고 평가합니다. 발달 후기에는 또래나 교사, 다른 성인들이 또한 사회학습 과정을 통해 아동의 기준과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또래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통해 꾸준히 그 역할을 증가시킵니다. 또 하나의 사회학습의 유일한 기제는 사회적 발판화입니다. 이 변화 기제에서는 더 나이 든
또는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학습자에게 주어진 과제의 기관을 제공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며 필요시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제공하고 진행 방식에 대해 제안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발판화는 초보자가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자가 그 과제의 기분을 숙달하게 되고 더 숙련된 사람이 학습자에게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책임을 이관해주며 결국 학습자가 전체 과제를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과 다른 사람들은 사회학습을 산출하기 위해 협동합니다. 발달적 변화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는 분석은 대부분 인지 과정 수준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 모처리 체계와 특수 영역 학습 기제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 처리, 전략, 상해 인지, 내용 지식 등 4개 범주의 정보 처리 기제가 특히 일반적이고 전반적입니다. 기본적 처리는 가장 단순하고 매우 높게 적용 가능하며 초기에 개발된 일반적인 정보 처리 기제입니다. 그것은 행동적 학습 과정과 상당히 겹치며 사건들을 서로 연관시키는 것, 대상을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사실과 절차를 회상하는 것, 사건의 핵심 특징을 부호하는 것, 한 사례에서 다른 사례로 일반화하는 것, 자동화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연령에 따른 변화는 이 기본적인 처리 속도와 효율성에서 발생하지만 모든 기본적 처리는 영아기가 시작되면서 나타납니다. 이 기본적 처리 과정은 영아들로 하여금 그들 생의 첫날부터 외부 세계에 대한 학습을 허용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전략 또한 많은 유형의 발달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걸음마기 아동은 손이 닿지 않거나 가파른 벽면에 내려가는 장난감을 얻기 위한 전략을 형성합니다. 유치원아는 산수 문제를 풀기 위해 세마기 전략을 형성합니다. 학령기의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게임하는 전략을 형성합니다. 아동들은 흔히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중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낯선 아동에게 접근하는 전략이나 산수 문제를 풀 때 쓰는 전략 등에서 말입니다. 다중 전략을 아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다른 문제나 다른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에 적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용인지는 세 번째 유형의 인지적 처리 과정으로서 발달의 기계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기억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증가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는 거대한 양의 재료를 그대로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동들이 점진적으로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상용인지의 가장 중요한 적용 프로그램 중 하나는 대안 전략들 중에서의 적응적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교재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읽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또 산수 문제를 푸는데 다시 셈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회상된 답을 그대로 쓸 것인지 여부, 리포트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객관을 쓸 것인지 여부 등입니다. 또한 실행 기능에 포함된 인지적 통제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상위 유형 인지인데 유혹적이지만 비생산적인 행위를 억제하거나 인지적으로 유연성을 보이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내용 지식은 인지적 변화의 네 번째 전반적인 기여자입니다. 아동 발달이 체스든 축구든 아니면 공룡이나 언어든 어느 주제에 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들은 그것에 관해 새로운 정보를 더 잘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또한 아동들로 하여금 새로운 내용과 친숙한 내용 간의 비율을 통해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학습을 촉진합니다. 영아들은 일부 복잡한 능력들을 놀랍도록 빠르게 획득합니다. 이에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각 및 이해, 언어 이해와 산출, 정서의 해석, 돌보는 이에 대한 애착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들이 특히 빠르게 획득하는 다양한 능력들을 묶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명백한 진화적 중요성입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인간은 생존에 중요한 능력들을 빠르고 쉽게 획득합니다. 많은 이론가들은 진화론적으로 중요한 영역에서 거의 보편적이고 빠른 학습이 세계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에 일상적인 경험이 작동하는 영역 특정 학습 기제에 의해 만들어져 있음을 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후 1년 이내의 영아들도 움직이는 더 큰 대상이 더 작은 대상에 비해 더 강한 효과를 낸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걸음마기 아동들의 단어 학습은
대상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는 대상의 어느 한 부분보다는 대상 전체를 가리킨다고 하는 전체 대상 가정이나 각 대상은 하나의 이름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상호 베타성 가정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들은 보통 어린 아동들이 듣는 단어들에 적용되며 따라서 아동들로 하여금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주요 실체 유형, 예컨대 무생물, 사람, 다른 생물에 관한 아동들의 비공식적인 이론 또한 그것들에 대한 아동의 학습을 촉진합니다. 사람이나 다른 생물, 무생물의 특징을 빠르게 학습하는 것의 가치는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주스더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말을 집 강아지에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의 공식적 이론처럼 아동들의 비공식적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관측할 수 없는 기본적 처리 과정의 관점에서 많은 관찰을 설명하는 인과관계입니다. 핵심 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아동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아이가 낯선 또래를 만났을 때 그는 다른 아동이 의도신령 갈망을 가질 거라고 가정합니다. 이는 그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적절히 반응하는 것을 돕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관한 이러한 가정은 모든 사회 아동들의 사회적 이해를 돕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지학습 기제 및 영역 특징적인 인지학습 기제 모두 아동들에게 주위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변화들은 함께 작동합니다. 흔히 다른 변화 기제들을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생물학적 기제, 인지적, 행동적 기제들을 모두는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며 모든 유형의 기제들은 변화를 산출하기에 함께 작동한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고로운 주의 집중을 생각해 보면 이 능력의 발달은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결합을 반영합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유전자들은 아동이 집중하면서 동시에 분사자를 무시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에 영향을 줍니다. 수고로운 주의 집중은 또한 뇌 부분, 즉 전측 대상어와 변형계 사이의 연결 발달에 의존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수고로운 주의 집중의 발달은 아동이 받는 양형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특별한 유전자형을 가진 아동에게 해당됩니다. 하나의 관련 유전자 형태를 가진 아동에는 양육의 질이 수고로운 주의 집중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유전자 형태를 가진 아동에는 양육의 질이 수고로운 주의 집중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험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하게 설계된 컴퓨터 게임은 전측 대상의 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실험 과제와 지능 검사 모두에서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양한 유형의 기제들은 단지 하나의 능력일지라도 함께 작동하여 발달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 연구의 5번째 주제는 발달을 조성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아동들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자랐냐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 친구, 이웃, 교사 등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 맥락 내에서 발달합니다. 또한 사회적 신념이나 태도,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권력 등 비연격적 맥락 내에서도 발달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발달을 조성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째, 관행과 가치가 서로 다른 사회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와 관행은 흔히 사회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변이는 발달의 속도와 형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운동 발달을 강하게 격려하는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은 좀 더 일찍 걷고 더 빨리 달립니다. 또한 엄마와 함께 자는 사회의 영아들은 미국 아기들에 비해 잠잘 시간을 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은 또한 영아기를 넘어 더욱 확장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 문화에서는 부정적 정서, 특히 분노를 감추는 데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멕시코 시골 마을의 자녀 양육은 협동 및 남을 돌보는 일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러한 문화에서 자란 아동과 청소년은 다른 문화의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다른 행동과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는 부모 활동은 물론 그 활동에 대한 아동의 해석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종교계 미국 엄마는 꾸지람과 죄책감을 이용하여 자녀를 통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훈육적 접근의 상이한 효과는 부모의 행동에 대한 자녀의 해석을 반영합니다. 만일 자녀가 꾸지람 또는 독재적 양육이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부푼다고 믿는다면 그런 부모 행동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녀가 그런 훈육적 접근이 자신을 향한 부모 부정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훈육은 비효과적이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영향은 인지 발달에서도 유사한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이 어떤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지, 모든 이가 어느 정도 획득하는 기술을 그 아동은 얼마나 잘 배우느냐가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은 교육적 제도에도 영향을 주어 아동이 무엇을 얼마나 깊이 학습하도록 하는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는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 성장하기입니다. 아동이 언제 어디서 자라냐 하는 것은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아동의 삶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향상되었지만 변화가 모두 아동 복지를 촉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변화는 아동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북미에서는 많은 아동이 이혼한 부모에게서 성장하며 문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아동들은 슬픔과 우울에 빠지기 쉽고 자존감이 낮으며 학교에서 잘 지내지 못하고 온전한 가족의 또래보다 사회적으로 덜 유능합니다. 다른 역사적인 변화들은 아동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게 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보육이 크게 팽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자 애착이 약화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과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비슷한 발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문화적 또는 기술적 변화는 그 아동이 누구이고 혁신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친구와 의사소통을 위해 쓰면 우정을 강화하지만 사이버 폭력에도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회의 상이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기에 성장한 아동들 사이에도 경제적 환경, 가족관계, 또래 집단 등에서의 차이가 아동들 삶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먼저 경제적 상황은 아동 발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줍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가난한 아동의 학업 성취는 부유한 아동에 비해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한 가족의 영화는 더 흔히 엄마에게 불안정적으로 애착하며 아동과 청소년은 친구로서 더 흔히 거부당하고 위로하며 불법 약물 사용, 범죄, 우울증이 더 심합니다. 가난한 아동은 더 흔히 위험한 지역에 살며 한부모 가정이 많고 열악한 주간보육센터에 다닙니다. 이러한 단점의 누적은 성공적인 발달의 최대 장애물이 됩니다. 가족과 또래 집단 또한 소득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가족은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가 아기 교육에 민감하지만 다른 가족은 그렇지 못합니다.
친구는 우정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자존감이 기여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무모한 행동에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관계는 발달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의 효과성은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달심리학 연구의 6번째 주제는 개인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아동들은 무수히 많은 차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물론이고 지능, 성격 등 심리적 특성과 자랑고, 부모 이혼 여부, 동아리 활동 참여 등 경험과 관련됩니다. 개인차 차원에서 중요성을 결정하는 3가지 특성은 일정한 시기에서의 개인차의 폭, 시간에 따른 안정성, 그리고 여타 차원에서 미래의 개인차 예측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차의 결정 인자로서 유전자 환경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봅니다. 3가지 핵심 특성이 개인차 차원의 중요성을 결정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차원에서 아동의 지위는 그 당시에 다른 중요한 차원의 지위와 연관됩니다. 예를 들면 IQ가 높을수록 그의 학력 등급이나 일반 지식이 동시에 모두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입니다. 즉 어떤 개인차 차원의 측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이라면 그 차원은 더욱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IQ 점수에서 높은 아동은 아동 후기와 청소년기에도 높은 IQ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어느 한 차원에서 아동의 지위는 미래에 대한 다른 중요한 차원들에서의 성과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기 IQ 점수는 추후 그의 소득, 직업, 교육기관 등을 예측합니다. 이 3가지 핵심 특성은 외, 성,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 등 인구 통계학적 변수가 그렇게 자주 연구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다른 변수가 주요 개인차의 3가지 핵심 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일정한 시기의 개인차의 폭입니다. 개인차는 무선적으로 분포하지 않습니다. 한 차원에서 높은 아동은 또한 개념적으로 연관된 다른 차원에서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 및 사회적인 기능의 한 측면에서 잘한 아동은 다른 측면에서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차의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은 애착과 자존감입니다. 둘째는 시간에 따른 안정성입니다. 많은 개인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성을 보입니다. 예컨대 기질과 관련하여 영향이 쉬운 기질을 갖는 경우 아동 중기와 후기까지도 쉬운 기질이 계속됩니다. 또한 ADHD, 읽기장애, 수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은 그 0에서 일생에 걸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 안정성은 유전자와 환경 모두의 안정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차원의 미래 개인차를 예측하기와 관련하여 일부 차원의 개인차는 그 차원의 미래 지위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미래 지위와도 연관이 됩니다. 초기 안전애착은 이의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작동 모델을 제공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 단일 차원의 안정성과 마찬가지로 많은 아동의 환경의 상대적인 안정성은 이러한 심리적 기능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차는 결국 아동의 유전자와 그가 부딪히는 환경, 곧 경험의 상호작용에 기인됩니다. 유전과 관련하여 많은 중요한 특성에서 개인들 간 차이의 약 50%는 유전의 차이에 기인됩니다. 개인차에 대한 유전적 영향의 정도는 발달 과정을 통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입양아 친부모 간 IQ의 상관관계는 심지어 입양아가 친부모와 전혀 접촉이 없다 해도 아동기와 사춘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증가합니다. 개인차는 아동 유전자뿐만 아니라 경험도 반영합니다. 양육은 자녀의 지적 발달과 사회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입니다. 다른 경험 효과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형태의 양육 효과는 아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부모의 도덕적 가치를 내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두려움이 많은 아동의 경우 부드러운 훈육이지만 겁없는 아동에게는 부모와 긍정적 관계가 핵심 요인입니다. 아동발달 연구의 마지막 주제는 아동발달 연구와 아동복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아동발달 연구가 아동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몇 가지 목표 중 하나는 아동들이 가능한 행복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아동들이 어떻게 발달하는 걸 이해하는 것은 이 목표에 기여합니다. 발달의 이론은 아동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원리 및 그들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원리를 제공합니다. 경험적 연구들은 아동의 신체적 복지 및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학습 등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동들을 기르고 교육하며 그들의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돕는 아동 발달 연구의 실제적 의미를 검토할 것이며 사회 정책의 개선과도 연관지어 검토합니다. 먼저 양육을 위한 시사점 중 한 가지는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특성을 지닌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자녀에게 좋은 유전자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역시 좋은 부모자가 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임신을 보장하라입니다. 예비 어머니는 성공적인 임신의 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해 건강한 식사 및 정기적인 진찰, 가능한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담배나 술, 해로운 약 같은 기억 유발류를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어떤 결정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느끼는 기쁨도 있지만 이에 더해 새 부모는 엄청난 수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기들은 매우 탄력성이 있습니다. 아기를 바닥에 엎드려 재우는 것보다 바닥에 등을 대고 재우는 것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또한 아동발달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초기의 문제들은 종종 일시적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영아 배앓이는 아기에게 자주 높은 소리로 신경이 거슬리지 않는 소리를 내어 부모가 참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아기의 발달에 지장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배앓이는 보통 아기가 3개월이 되면 끝이 납니다. 다음은 안전 애착을 형성하라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들의 아기와 안전 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일부 부모와 아기들은 그런 유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이유로 유전을 둘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기가 물려받은 유전자를 통제할 수 없지만 부모의 다른 돌보는 그들의 돌봄에서 긍정적 접근을 유지하고 아기의 요구에 반응적이 됨으로써 아기 안전애착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극적인 환경을 제공하라입니다. 가정환경은 아동의 학습과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어린 아동에게 읽어주기는 그 아동의 나중 읽기 성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적인 조기 읽기는 아동으로 하여금 더 많이 읽도록 이끌며 그것은 학교 과정 동안에 걸쳐 아동들이 자신의 읽기를 향상시키도록 돕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적 환경이 더 자극적일수록 아동들은 더욱더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아동발달 연구가 교육에 주는 시사점 몇 가지를 알아봅니다. 피아제 이론은 학습 과정에서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신적, 신체적인 능동적 참여는 아동이 반직관적 아이디어를 숙달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아동이 일상활동에서 가용한 정보 유형 분석이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아동의 오해 원천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핵심 지식 이론은 아동의 비형식적 이론을 강조합니다. 사회문화 이론에 의하면 교실을 학습자들의 공동체로 전환해서 그 안에서 아동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접근법은 지적 기술 구축은 물론 개인적 책임과 상호 존중 같은 바람직한 가치의 촉진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험적 연구들로 다룬 몇 가지 원리들은 심각한 발달 문제의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들을 돕는 데 가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최적의 시기에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다양한 발달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과 같이 학습장애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들을 돕는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 그 예입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조기 탐지 및 그것을 끌어내는 빠른 중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학대받은 아동은 기질이 까다롭고 친구가 거의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빈약하고 학업을 잘하지 못하며 비정상적인 공격성이나 소동성을 보입니다. 또한 학대받은 청소년은 우울하거나 과잉활동적이고 약물이나 음주를 사용하며 오는 같은 성적 문제나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증상을 탐지하여 그것을 끝내기 위한 빠른 중재에 대해서 아동발달연구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원리는 생물학과 환경이 모든 행동을 산출해서 함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ADHD 치유 계획을 설계할 때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는 많은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의 원인을 하나로 확인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항상 다수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수가 클수록 아동은 낮은 IQ, 빈약한 사회의 정서적 기술, 정신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흔히 많은 특별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함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발달 연구는 아동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과학적 지식을 아는 것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사회정책적 이슈에 관해서 좀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게 해줍니다.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산휴가. 사회는 고용주에게 고용인의 출산 후 유급 출산 휴가를 몇 달간 인정해야 하는가? 영아가 9개월 되기 이전에 긴 시간 동안의 주간 보육은 조기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주간 보육입니다. 일반 사회가 어린 자녀의 부모에게 주간 보육에 대한 보조금을 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 좋은 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부모가 집에서 돌본 아동과 비슷하게 발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목격자 증언과 관련하여 아동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허용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언의 정확성은 나이와 함께 증가합니다. 하지만 유도 질문이나 반복 질문에서 보호받는다면 4, 5세 아동도 정확한 증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아동에 가능한 정확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한 연구의 교훈을 사용하는 것은 판결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